유리창이여 라는 작품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는요, 정지용 시인의 유리창하고도 자주 비교가 되는 그런 작품이에요. 정지용의 유리창. 아이를 잃은 슬픔을 드러낸 작품이라는 공통점이 있거든요. 유리창이라는 작품도 제가 예전에 수업 영상을 올려둔 적이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상단에 띄워둘 테니까 보실 분들은 클릭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광균의 은수저가 자식을 잃은 슬픔을 드러낸다는 배경 지식이 혹시 없더라도요, 이 시를 읽다 보면 바로 자식을 잃은 슬픔을 드러낸 작품이라는 걸 쉽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시를 같이 한번 읽어본 뒤 시의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수저. 산이 저문다. 노을이 잠긴다. 저녁 밥상에 애기가 없다. 애기 앉던 방석에 한 쌍의 은수저. 은수저 끝에 눈물이 고인다. 한밤중에 바람이 분다. 바람 속에서 애기가 웃는다. 애기가 방 속을 들여다본다. 들창을 열었다가 다시 닫는다. 먼 길을 애기가 간다. 맨발 벗은 애기가 울면서 간다. 불러도 대답이 없다. 그림자마저 아른거린다. 네, 애기가 이젠 곁에 없다는 내용, 이거 쉽게 파악할 수 있죠? 아이를 잃은 슬픔이 있구나 하는 걸 전반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내용을 보도록 할 거예요. 그럼 1년부터 한번 볼게요. 산이 저문다. 노을이 잠긴다. 지금 보시면요, 문장의 구조가 유사하게 반복이 되는 부분이죠. 1, 2행 요것만 일단 먼저 읽어봤어요. 산이 저문다 라는 표현으로 시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산이라고 하는 대상은, 여기서 지금 산이 저문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산이라고 하는 대상은 저문다, 즉 저물 수 있는 대상인가요? 저문다는 건 우리 보통 해가 졌다, 그래서 해가 져서 어두워지거나 아니면 한 해가 저물어 간다 이런 것처럼 한 해가 지나가거나 할 때 쓰는 표현이잖아요. 여기 또 이행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노을이 잠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노을이라는 것이 잠길 수 있는 대상인가요? 잠긴다 라고 하는 말은 물이나 또는 어떤 것에 푹 가라앉는 것, 이런 걸 말하잖아요. 즉 여기 1행과 2행 같은 경우의 표현은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좀 어색한 느낌이 드는 그런 말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쩐지 이게 무슨 말인지 어떤 느낌일지 알 것 같죠. 왜냐면요, 여기 지금 보면 저문다 또는 잠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들은 모두 쇠락해 가거나 가라앉거나 또는 좋은 때가 지나간다거나 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말이거든요. 이런 걸 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강의 이미지라고 얘기해요. 또는 소멸의 이미지, 이런 걸 보여주는 시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하강, 소멸의 이미지. 화자가 지금 자식을 잃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거기하고 조금 잘 어울려요. 보통 하강 소멸의 이미지는 화자가 느끼는 절망감을 드러내거나 또는 어떤 죽음의 이미지, 이런 걸 드러낼 때 시에서 잘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절망감,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의 느낌과 그리고 시에서 주는 정서가 잘 어울리죠. 그러니까 이 시의 정서를 드러내기에 적절한 이미지를 사용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서를 유발하는 표현이 시가 시작되자마자 쓰이고 있는 거예요. 시를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시의 전반적 정서를 배경으로 깔아주는 거죠. 이 부분에서 배경을 제시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산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대상이 저물어 버릴 만큼 절망적인 심정, 이런 걸 보여준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산이 저문 것처럼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게 되어가는 어두운 시간적 배경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노을마저도 잠기며 사라져가는 그런 어둠의 시간. 우리 영화가 시작될 때 이런 어두운 느낌으로 시작이 되면 영화의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죠. 전반적으로 어두워가는, 사라져가는 것 같은 시간적 배경을 지금 깔아주고 있습니다. 이런 걸 미리 깔아주면서 이 시는 결코 밝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말하지 않을 거야 하는 걸 알려주죠. 산이 저물고 있다든지 노을도 잠긴다든지 하는 표현으로 구체적 장면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지금 시각적 심상을 또는 뭐 시각적 이미지라고도 하죠. 효과적으로 잘 사용을 하면서 어두움이나 저녁이라는 시간적 배경이 잘 떠오를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충분히 상상할 수 있죠. 그럼으로써 전반적으로 죽음으로 인한 어떤 절망감의 정서라든지 아니면 슬픔, 즉 애상적 정서라고도 하거든요. 그런 게 잘 드러나게 만드는 효과, 이런 걸 거두는 거죠. 절망, 애상적 정서. 이런 분위기를 잘 조성한 뒤 가슴 저릿하게 만드는 표현이 훅 들어옵니다. 저녁 밥상에 아기가 없다 라고 하면서 말이죠. 어두운 분위기를 실컷 조성해 놓고는 얘들아 뭐 아기가 저녁 밥상에 없는 건 놀러 가서야, 뭐 일찍 잠들어서야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찾아오는 저녁, 하루를 마감하고 가족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앉아 식사를 하는 그 저녁 밥상에 아기가 없다고 합니다. 바쁜 하루를 마치고 집에 와서 평범하게 매일 자연스럽게 맞이하던 그 시간에 아기가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아픔, 그것이 훅 찾아옵니다. 화자가 자신이 그리워하던 대상, 아기가 없다는 사실을 순간순간 계속 느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기서의 아기는 화자가 그리워하는 대상이겠죠. 그리움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아기가 없다라는 사실을 지금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즉 대상, 그리움의 대상인 이 대상이 부재,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장면이구나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정말 아기가 죽었구나, 너의 자리가 비어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부분은 이렇게 아기의 죽음과 그로 인한 부재, 그래서 가슴이 뻥 뚫려 버린 것처럼 비어있는 그 자리, 그래서 허전한 심정, 이런 것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죽음의 상황을 보여주는 거고요. 아버지가 느꼈을 허전한 심정,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암시되어 나타나는 거죠.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죽어서 없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끔 해주는 표현입니다. 이 허전함은요, 다음 행에서도 느낄 수 있게 해줘요. 아기 앉던 방석에 한 쌍의 은수저. 아기가 늘 앉아있던 그 방석에 아기가 없습니다. 아직도 아기의 체온이 남아있는 것 같은 방석은 그대로인데 그 자리에 아기는 없고 한 쌍의 은수저만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은수저의 주인이 바로 죽은 아이인 것 같죠? 이 은수저를 보면 자연스럽게 이걸 쓰던 아이가 떠오르고 말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수저는 죽은 아이를 상징하는 소재라고도 볼 수 있는 거겠죠? 은수저, 이렇게 한 쌍의 은수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소재는 죽은 아이를 상징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요,
이 은수저는요, 우리가 건강이나 장수를 기원하면서 아이에게 주는 선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의 처음에 이제 은수저 줄 땐 당연히 아이가 살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아이의 건강이나 장수를 기원하면서 이 선물을 줬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은수저를 주면서 기원했던 그 마음이 무색해버리게 너무나 일찍 세상을 떠난 아이의 빈자리가 이 은수저 때문에 더 잘 느껴지게 되죠. 아이는 죽고 은수저만 남았습니다. 그냥 아이도 아니고 사실 시에선 계속 애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애기라고 할 수 있으면 진짜 굉장히 어린 나이라고 상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수저는요, 죽은 아이를 상징하기도 하면서 화자가 은수저만 있는, 이 은수저의 주인이 있었는데 그 주인은 지금 현재 없고 은수저만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화자가 느끼게 될 뭐 슬픔이라든지 상실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은수저를 통해서 더 잘 느끼게 해줍니다. 건강하게 바랐던 그 아이는 이제 없구나. 그리고 그 수저만 남았구나. 라고 하는 마음. 슬픔, 상실감, 안타까움의 정서. 이런 것들이 더 잘 느껴지게 해주는 소재. 이것이 바로 은수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은수저를 아무래도 화자는 슬픈 마음으로 꽤 오래 바라봤던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은수저 끝에 눈물이 고인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1년에서는, 그러니까 이 은수저 끝에 눈물이 고인다 라는 표현에서는 은수저를 보며 떨구었을 화자의 눈물, 이런 걸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눈물이 막 뚝뚝 떨어지진 않았다 하더라도 눈에 그렁그렁 맺혔을 눈물, 이런 것들을 떠올릴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은수저 끝에 고인 이 눈물은 화자가 느꼈을 슬픔, 이것을 잘 형상화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자의 슬픔이 형상화됐다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1년에서는요, 지금 1년 이렇게 봤는데요. 1년에서는 화자가 자신의 아이가 이제는 죽고 없구나 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부분이고요. 이러한 자각은 저녁밥상이라든지 아니면 아기가 앉아있던 방석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아기가 사용했던 은수저와 같이 아이의 흔적이 묻어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떠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이렇게 분홍색 형광펜으로 표시한 부분들 있죠? 이것은 아기와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소재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아기와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소재들, 이렇게 적어주세요. 이 무덤과 같은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날만 아기와의 추억이나 아기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는 게 아니에요. 매 순간순간 되게 평범한 것들이잖아요. 아이와 함께 했던 그 흔적이 남아있는 장소나 물건, 이거 우리 집에 계속 있을 거거든요. 이걸 보면서 계속 슬픔을 느낄 것 같은 화자의 마음이 느껴져서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럼 이런 안타까운 그리움을 저희도 마음에 품고 이연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한밤중에 바람이 분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한밤중이 되었어요. 한밤중. 아까는 언제 시작했냐면 이 시를 시작할 때 저녁이었어요. 저녁밥상 어쩌고 얘기했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그러면 지금 저녁 무렵부터 아기를 생각하며 눈물이 맺혔던 화자는 한밤중까지도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나의 아기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들 잠이 든 조용한 밤.
우리가 뭔가 고민하고 있는 게 있다면 그런 마음이 더 심화되고 나의 마음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굳이 잠을 자지 않고 버티면서 뭔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밤중이라고 하는 어떤 시간적인 배경은요. 아이를 잃게 된 상실감이라든지 고독감, 이게 더 심화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상실, 고독감이 심화되는 시간이요. 그리고 이런 시간까지 지금 계속 시간이 흘러간 거잖아요. 저녁 때부터 지금 한밤중까지 시간이 계속 경과하는 동안 잠도 자지 못한 채 깨어 있었다는 것. 이것을 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움이 이렇게까지 계속 지속되었고 그 그리움의 깊이가, 감정의 깊이가 계속 심화되었을 거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구나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시간의 경과가 드러나고요.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됐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리움의 깊이라든지 또는 어떤 감정의 깊이, 이런 게 심화되었다는 것을 이걸 통해서 충분히 생각하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상실감을 느끼는 한밤중에 바람이 분다고 얘기합니다. 바람이 휘 하고 막 불죠. 뭔가 스산하고 황량한 그런 분위기까지 조성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바람이라고 하면 스산하고 황량한, 또 뭐 고독하고 쓸쓸한 그런 분위기도 다 가능한 말이겠죠. 이런 분위기를 조성해 줍니다. 그런데 이 스산하고 황량한 바람의 움직임 속에서 화자는 무언가를 본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바람 속에서 아기가 웃는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바람 속에서 화자가 그리워하는 대상인 아기를 보는 거예요. 그것도 이 아기는요, 웃는 모습으로 있어요. 웃는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가장 아기들은 웃을 때 예쁘잖아요. 가장 사랑스럽고 예뻤을 그 모습, 이게 막 눈에 보이는 거예요. 화자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아이를 더 곁에 두고 싶고 보고 싶고 안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렇게 행복했던 아이가 지금 내 곁엔 없구나 하는 사실에 또 한 번 울컥하며 슬플 거고요. 아이의 이 웃음은 그래서 오히려 더 슬픔과 안타까운 마음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해줍니다. 게다가 이 아이는 지금 한밤중 바람 속에 있대요. 난 지금 저녁 밥상 앞에 있죠? 집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내 소중한 아기가 있는 곳은 바깥입니다. 여기 보면 바람이 부는 그 바람 속에서 아기가 웃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람 속이 바로 아기가 있는 곳이고 이곳은 당연히 바깥이에요. 또 한밤중에 바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만 해도 충분히 안타까울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으로서는. 그런데 지금 그 아기가 뭐 하냐면요. 방 속을 들여다본대요. 그 아기가 지금 내가 있는 방 속을 들여다보는 거죠. 그러니까 화자가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이 내가 있는 방 속은. 그러면서도 얼마 전까지는 아기도 나와 함께 재미있게 살아있을 적에 재미있게 놀았었을 그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화자가 있는 곳이자 실내예요. 그 아기 입장에서는 다시 돌아가고 싶은 곳, 내가 살아있었을 시절. 그러니까 여기는 이승의 공간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반대로 여기는 저승의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저승의 자리에서 이승을 그리워할 것 같은 내 자식의 모습, 이걸 지금 상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은 실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아니고요. 화자의 상상 속에서의 일이에요. 아이가 너무 그립다 보니까 내 아이가 저 추운 바람 속에서 그 예뻤던 아이 웃는 모습으로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함께 추억을 나눴던 이 공간을 그리워하는 것 같기도 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왠지 정말 잘 웃고 예쁘던 내 새끼가 어디 멀리도 못 가고 한밤중 찬바람 속에서 이 안을 들여다볼 것 같은 그런 상상. 이 상상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겠어요. 아이가 더 보고 싶어지고 애틋하고 안타깝고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상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화자가 죽은 아기에 대해서 엄청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하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죽은 아기에 대한 그리움과 안타까움의 크기가 상당하겠다라는 것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느껴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막 그런 생각이 들고 내 아이가 정말 바깥에서 나를 그리워하나, 이 공간을 그리워하나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화자는 지금 어떻게 하냐면 들창을 한번 열어봅니다. 들창을 열었다가 다시 닫는다라고 얘기하죠. 들창을 열어보는 행동을 하는 이유는 당연히 뭐겠어요? 내 아이를 보고 싶은 마음, 정말 간절하게 그리워하기 때문이겠죠. 간절한 그리움. 그런데 그 아이가 있을 리가 있겠어요? 없겠죠. 그러니까 다시 닫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문을 열어봤더니 그냥 까만 어둠 속 흘러가는 바람만 있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 정말 내 아기는 없구나 라는 사실만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재를, 그러니까 아이가 없다는 사실, 이 부재를 재확인했을 뿐이죠. 안타깝죠. 이 아빠의 마음. 부재를 재확인하면서 아, 너와 나는 정말 이제는 떨어진 건가? 라는 단절감. 연결될 수 없는 것인가? 라는 마음이 있겠죠. 이런 단절감을 느끼면서 생과 사의 거리감, 이것만 확인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들창을 여는 주체를 지금 누구로 본 거예요? 화자로 본 거죠. 들창을 누가 열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생각할 때 맥락상 화자가 들창을 열었다가 다시 닫는다라고 보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아서 이런 관점으로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걸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맥락상 바람이 막 분다고 했으니까 바람에 의해서 바람이 들창을 열었다가 닫았다 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는 아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기가 들창을 열었다 다시 닫았다 라고 보는 관점도 있기는 해요. 어떻게 보든 어쨌든 생과 사이의 어떤 거리감을 확인하고 안타까움을 느낀다 라고 하는 해석의 틀에서는 크게 의미가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아서 이 다른 관점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로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여기 2연에서 마지막 3개의 행 부분, 요 부분이요. 요 부분은 정지용의 유리창과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좀 많아서요. 이 부분만 그림을 통해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요렇게. 지금 화자가 있는 공간은 방 안, 아기가 있는 공간은 바깥이었죠. 여기 방 안이고요. 여기는 바깥입니다. 제가 색깔을 이렇게 다르게 한 이유가 있겠죠. 한밤중에 방 안은 지금 뭐 따로 시에서 말하고 있진 않지만 당연히 밝을 거예요. 내가 집에 있으면서 뭐 불을 다 꺼놓고 있진 않겠죠. 그리고 바람도 당연히 집 안으로 불지 않는 편안한 장소일 거예요. 왜냐면 바람이 불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냥 쉬기에 편한 거 바람 X라고 쓴 거예요. 그런데 아기가 있는 바깥은요. 어둡죠. 한밤중이라고 했으니까 어둠. 바람도 당연히 불고 한밤중이에요. 한밤중.
바람도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정적인 공간에 있는 존재가 누구냐면 아버지인 화자예요. 그런데 이 아기가 혼자 있기에는 매우 부적절한 이 공간에는 누가 있냐? 시적 대상인 아기가 있습니다. 여기 시에선 아기라고 했으니까 아기라고 적어도 돼요. 어쨌든 이 아기가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부모로서는 상당히 마음 찢어지고 슬픈 부분이죠. 힘들고 아픈 건 부모가 대신하고 좋은 건 다 자식에게 주고 싶은 것. 이게 바로 부모 마음인데요. 완전히 지금 반대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하지만 그 무엇도 내 마음대로 대신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모와 자식이 놓인 상황은요. 삶과 죽음. 인간이 어떻게 함부로 바꾸거나 침입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의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부모가 있는 공간이 바로 삶과 이승의 공간이라면 아이가 있는 공간은 죽음의 공간이죠. 즉 저승의 공간입니다.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면 사실은 이 공간을 바꾸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공간 사이에 지금 뭐가 있냐면요. 들창이 있습니다. 이게 들창이에요. 들창은요. 들어서 여는 창, 이걸 말하는데요. 이걸 열면 바깥으로 통할 수 있죠. 하지만 이건 창이니까 문은 아니에요. 사람이 직접 나가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밖을 내다보고 여기에 무엇이 있는지, 바깥에 무엇이 있는 정도를 그냥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기가 들어올 수도 내가 아기에게 갈 수도 없어요. 즉 여기에서 들창이라고 하는 소재의 기능, 의미 이런 것을 생각해 보자면요. 삶과 죽음으로 분리되어서 떨어져 있는 존재들, 그러니까 아기하고 나죠. 그 존재들을 볼 수 있게 연결도 해주면서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만나고 내 공간으로 들어오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을 또 인식하게 만드는 그런 공간, 즉 단절을 인식하는 공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들창은 삶과 죽음의 연결되는 지점이자 완전히 끊어진 단절을 확인하는 지점이기도 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결은 되게 해줘요. 한번 쳐다내 볼 수 있게 하고 아기가 웃는 것 같은 모습, 이미 죽었는데도 그 모습을 떠올릴 수 있게 해주거든요. 걔가 나를 들여다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주고요. 하지만 완전히 만나거나 함께 다시 저녁 밥상 앞에서 밥을 먹고 은수저를 들고 밥을 먹고 이것은 불가능한, 단절되고 끊어내는 그런 기능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요. 이중적 기능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양면성을 지닌다라고도 보는 거고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고 딱 보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유리창을 배웠거나 제 수업을 만약에 들으셨다 한다면 그때 정리했던 내용과 굉장히 비슷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정지용의 유리창에서도요. 유리창 안쪽, 이 안쪽에는요. 밝고 따뜻한 이곳에 아이를 잃은 아버지가 있고요. 유리창 밖에 추운 밤속엔 산새처럼 작고 여린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창, 이 안에 이제 사이에 유리창이 있는데 유리창을 닫고 또 닫으면서 밖을 내다보고 아이의 어떤 환영 같은 환상적인 모습이죠. 그러니까 내 모습, 상상으로 만들어낸 모습, 그것을 느끼긴 하지만 결국 그 아이는요. 산새처럼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유리창을 경계로 해서 삶과 죽음을 경계로 나뉜 부모와 자식이 만나지 못하는 슬픔, 이걸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작품이 유리창과 연결되어 출제가 된다면 여기에 있는 들창이 유리창으로 바뀐 것만 빼면요. 의미가 거의 1대1로 대응하는 그런 느낌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게 뭐냐면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이를 잃은 슬픔의 감정이 훅 바깥으로 막 꺼이 엉엉하면서 노출되기보다는 좀 절제되어서 표현되고 있다라는 점도 좀 공통적입니다.
아이를 죽음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시련에 의해서 잃게 된 부모의 심정을 잘 드러낸 거기 때문에 막 엉엉 울면서 막 진짜 절규하고 소리내어서 펑펑 울어도 부족할 것 같은데, 유리창이라는 작품이든 아니면 이 은수저라는 작품이든 모두 슬픔을 터뜨려서 표현하기보단 그냥 뭐 여기서도 웃는다, 분다, 본다, 닫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좀 담백하게 표현을 해요. 슬픔의 감정을 최대한 절제해서 표현하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안 슬프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 아시죠? 우리가 정말 이건 너무나 슬프겠다 하는 상황인데 울지도 못하고 이렇게 꾹꾹 참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말하는 그런 친구가 있으면요, 막 더 짠하잖아요. 그 슬픔을 차라리 막 터뜨렸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하면서 나도 괜히 같이 슬퍼지는 그런 마음도 들고요. 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감정을 절제함으로써 슬픔의 정서가 더 잘 드러난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계속 이어지는 3년에서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3년도 보시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먼 들길을 애기가 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아이가 가고 있는 먼 들길이라고 하면 어떤 길이겠어요? 당연히 죽음의 세계, 저승이라고 보는 게 자연스럽겠죠. 아기가 그 먼 길을 가고 있다는 건 이제 정말 나와 영영 이별을 하게 된다는 것, 완전히 떠나버린다는 것을 의미할 거예요. 그런데도 그냥 남 얘기하듯이 신문 기사 읽어내듯이 그렇게 말합니다. 먼 들길을 아기가 간다 라고 말이죠. 감정이 절제되어 표현된 이 부분에서 이미 내가 그 어떤 걸 해도 결과를 바꿔놓을 수는 없다 라는 절망적 마음이 깔려있는 것 같아서 오히려 더 슬퍼지기도 해요. 내 아이를 혼자 먼 들길로 걸어가게 해야 하는 거,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게 보내야 되는 거, 이건 정말 부모로서 안타깝고 슬픈 일일 텐데 이걸 절제된 어조로 표현함으로써 오히려 독자도 함께 안타깝게 만들고 있죠. 여기 안타까움이나 슬픔의 정서, 이런 게 당연히 담겨 있을 거예요. 다만 이걸 터뜨리지 않고 엄청 슬픈데도 절제된 어조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 그게 이 표현상의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부모는 결국 죽음 앞에서. 근데 그런 부모 앞에서 맨발 벗은 아기가 울면서 간다. 불러도 대답이 없다. 그림자마저 아른거린다. 이제 완전히 떠나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 장면들도 다 화자의 상상이죠. 여기 지금 보면은 뭐 울면서 간다? 실제로는 이미 이제 죽었기 때문에 내 앞에서 울거나 하는 모습을 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화자의 상상 속에서 내 아이는 지금 울고 있을 것 같아 라는 마음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나 역시 아이를 잃어서 함께 할 수 없어서 너무나 슬프거든 이라는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냥 내 어린 아기가 홀로 떠나게 될 무서운 세상, 여길 내가 가서 도와줄 수도 없는 상황인데 아기는 막 맨발 벗고 가요. 그러니까 아기를 보호해주고 싶지만 보호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무방비한 모습 그대로 죽음이라는 두려운 세상을 향해 울면서 가고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생각. 정말 슬픔에 사무치고 정말 절망적일 거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울면서 간다 라고 하는 절제된 어조를 사용하면서 진짜 이제 내가 어떻게 해도 돌이킬 수 없다라는 진짜 절절한 슬픔, 이런 게 잘 느껴지죠. 그러면서도 막 절절하고 애절하기 때문에 불러봅니다. 애절한 심정으로 막 불러보지만 대답이 없죠. 내 소리가 닿지 않는 곳까지 가버렸구나 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승과 저승, 이 사이의 거리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제는 내 목소리가 그쪽으로 닿지 않고 아이도 나에게 대답해 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단절되었다는
절망감이나 안타까움이 잘 드러나는 장면이 또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단절감, 이승과 저승 사이의 거리감 이런 것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죠. 그래서 안타까움의 정서가 심화된다 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움을 여기서는 울면서 간다 하는 아이의 울음이라든지 애타게 부르는 화자의 목소리를 상상하게 한다든지 하면서 잘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는 청각적 심장이 잘 드러난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사용하면서 화자와 애기 사이에 단절감이 크구나. 이승과 저승 사이에 어떤 거리감이 굉장하구나 라는 것을 잘 보여줘요. 이제는 애기의 그림자, 만져지지도 않는 그냥 흔적 같은 그림자, 이것마저도 아른아른 거려요. 그러니까 이제 멀리 떨어져 나가는 거죠. 정말 나에게서 멀어져 가는 그것을 절감하면서 시상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먼 들판, 길게 들이운 그림자도 이제는 사라져가는 모습. 그것을 이번에는 또 시각적으로 눈으로 보는 듯이 상상할 수 있게 해주죠. 시각적 심상. 이게 이제 보이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여기도 역시 나와 애기 사이에 단절감, 이제는 완전히 떠나보내게 됐구나 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시 전체를 보시면요. 거의 모든 표현들은 화자가 느끼는 삶과 죽음 사이의 거리감, 단절감, 이런 걸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사용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전체적인 작품의 주된 정서, 작품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이를 잃은 아버지의 슬픔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이를 잃은 아버지의 슬픔, 그런 슬픈 마음, 이걸 잘 드러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시의 배경이 시인이 자식을 잃고 썼다라고 해서 아버지라고 볼 수 있는 단서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저는 아버지라고 쓰긴 썼는데 그냥 아이를 잃은 부모의 슬픔 하면 되겠죠. 그렇게 인식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요. 전체 내용을 다 살펴봤어요. 어렵지는 않은 작품이고요. 여러분이 자식을 낳아서 길러보진 않았다 하더라도 충분히 공감하고 같이 마음 아파할 수 있을 만큼 시에서 표현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을 것 같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 더 여러분 스스로 내용을 복습해 보시면 더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궁금한 게 혹시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다음에 또 도움이 되는 수업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